용의 등뼈. 찔레꽃이 지자 감자꽃이 피었다. 굵직한 대국마다 잎들은 씩씩했고 덩이 줄기마다 알들은 굵었다. 잎들 사이로 하얀과 자조의 꽃망울들이 솟아올랐고 덜어는 시들어 떨어졌다. 어딘가에선 꽃이 피고 있고 또 어딘가에선 꽃이 지고 있다. 햇살 맑게 피어올라 비오고 바람 불며 지는 꽃들의 죽음은 그래서 더 서글펐다. 서글픈 꽃들이 푸른 비탈에 너울지며 산발치로 쏟아져 내렸다. 바람에 흔들리는 하얀과 자주의 물결이었다. 도타운 꽃들의 향기에 취해 딱정벌레가 웅성거렸고 배추 흰나비의 날갯짓 소리가 햇살에 퍼덕였다. 꼬리는 산비탈에 펼쳐진 감자밭으로 들어갔다. 산돼지들이 한바탕 헤집어 놓은 감자밭이었다. 어미 산돼지들의 발자국과 함께 새끼 돼지들의 발자국도 여럿이다. 파헤쳐진 밭고랑에 굵어가는 감자들이 드러나 봄장마에 젖었다가 썩어가고 있다. 썩은 감자가 악취를 풍겼다. 그 악취에 등에와 날파리가 달라붙어 즙을 빨았다. 향기를 뿜던 것이 변해 악취를 풍기고 악취를 풍기던 것이 변해 향기를 내뿜는다. 산돼지들은 고랑을 넘나들며 씩씩한 감자 대궁들을 마구 무너뜨렸다. 꼬리의 발자국은 산돼지들의 흔적을 따라다녔다. 감자밭 두렁에 물을 푸르게 한다는 물풀의 나무가 두어 그루 서 있다. 그 밑에 앞발을 가지런히 모으고 뒷발은 잔뜩 웅크린 채 꼬리가 엎드려 은신했던 자국이 있었다. 자국이 누군 걸로 봐서 꽤 오래 은신했던 것 같다. 그 앞 감자밭에는 감자 줄기가 마구 꺾이고 무너져 마치 오토바이가 지나간 듯 파헤쳐진 골이 30m쯤 나 있었다. 은신하던 꼬리가 돼지들이 부석거리며 다가오자 자리를 박차고 달려나갔다. 이런 흔적들이 여러 군데 있었다. 하지만 산돼지가 파헤친 감자밭 어디에도 꼬리가 사냥에 성공한 흔적은 없었다. 새끼 돼지를 붙잡은 흔적도 없었다. 목장의 소를 포기하고 애써 산골마을 뒷자락의 감자밭에서 은신술을 발휘했지만 꼬리의 노쇠한 순발력은 재빠른 산돼지들을 따라잡지 못하고 있었다. 발자국만 남기고 꼬리도 산돼지도 사라지고 없었다. 꼬리는 감자밭을 지나 개울을 건넜다. 들꿩들이 날아올랐다. 개울 너머에 70cm가량 타원형으로 파인 흙구덩이가 있었다. 그곳에서 호랑이의 독한 오줌 냄새가 풍겼다. 그 위에 꼬리에 배설물이 놓여 있었다. 배설물은 대부분 풀이었다. 꼬리가 들판의 연한 보랏빛 귀리싹을 뜯어먹었다. 사슴을 잡아먹을 때 사슴 위 속에 있던 풀을 같이 먹었을 수도 있지만 이 풀은 그런 것이 아니다. 풀의 양이 많고 길쭉한 형태가 잘 유지되어 있다. 초식 동물의 어금니를 거쳐 위에 들어간 풀은 이런 온전한 형태를 가질 수 없다. 호랑이가 동물을 잡아먹다 보면 동물의 털을 조금씩 삼키게 된다. 그 털들은 대부분 배설되지만 일부는 체내의 위와 장에 쌓인다. 털이 많이 쌓이면 호랑이는 거북함을 느끼고 본능으로 풀을 먹는다. 그것도 수세미처럼 엉켜 장 속을 잘 청소할 수 있는 길쭉한 풀을 먹는다. 그래야 풀과 함께 털들이 몸 밖으로 배출된다.
이런 식으로 내장을 깨끗이 청소하고 모자란 식물성 영양소도 보충한다. 그런데 꼬리가 먹고 배설한 풀 속에는 동물의 털이 거의 섞여 있지 않다. 배가 고파서 풀을 뜯어먹은 걸까? 배설물 속의 풀을 헤쳐보았다. 수세미처럼 엉켜 시커매진 귀리 잎들 속에 작고 납작한 것들이 섞여 있다. 꿩알이나 새알의 껍데기 같았다. 껍데기가 두껍고 허했다. 달걀 껍데기였다. 꼬리가 마을 근처의 숲을 돌아다니다 철없는 암탉이 아무 낙엽 더미에나 낳아놓은 달걀을 주워 먹었다. 이물질이 잔뜩 묻은 얇고 투명한 조각도 여러 개 나왔다. 흐르는 물에 이물질을 씻어내자 흐물흐물하고 삐죽한 것이 보였다. 채 소화되지 않은 개구리 뒷다리의 물갈퀴였다. 야생을 뛰놀며 곰과 산돼지를 몰았을 꼬리가 달걀을 주워 먹고 개구리를 잡아먹었다. 개울을 건너오기 전 도랑가에 잔뜩 찍혀있던 꼬리의 진흙 발자국이 생각났다. 그곳으로 돌아갔다. 작고 긴 도랑에 맑은 물이 흐르고 물속에 뿌리를 박은 돼지풀과 달개비가 파랬다. 그 옆 두렁으로 굵직한 발자국이 설렁설렁 나있고 가끔 우당탕 뛴 자국도 있었다. 물을 마시거나 목욕한 흔적이 아니었다. 여기서 개구리를 잡아먹었다. 싱싱하게 윤기 나는 발자국도 있고 시간이 지나서 굳어가는 발자국도 있었다. 오늘 새벽 산돼지를 기다리며 개구리를 잡았고 어제도 여기서 개구리를 잡았다. 발자국 흔적으로 보아 이 개울과 감자밭에 일주일 이상 머물렀던 것 같다. 감자밭으로 내려오는 산돼지를 기다리며 또 산돼지 사냥에 실패할 때마다 여기서 개구리를 잡아먹었을 것이다. 물론 호랑이들도 물고기나 개구리를 잡아먹는다. 하지만 그건 어린 호랑이들의 유희나 장난 같은 것이다. 꼬리도 어미를 따라 다니던 어린 시절 꼬물거리는 개구리로 장난을 쳐봤을 것이다. 처음 세상에 나와 움직이는 모든 것이 신기했던 시절이다. 하지만 늙고 느려진 지금 꼬리의 개구리 사냥은 다르다. 그것은 유희가 아니라 배고픔이다. 살아있는 것들에게 배고프다는 것은 거역할 수 없는 진리다. 한편에선 살아야 할 이유를 찾아야겠지만 그러기 위해선 먼저 먹어야 한다. 개구리를 잡기 위해 묵직한 몸을 이리저리 놀리던 순간 그에게 한 마리 개구리는 그의 전부였을 것이다. 개구리나 달걀이 아니라 풀숲에 뛰어노는 송장 메뚜기를 쫓아다니더라도 삶을 단념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것은 살아갈 날이 많은 자나 살아온 날이 많은 자나 매 한 가지다. 사슴과 멧돼지를 잊고 뭐라도 찾아 먹어야만 했다. 늙는다는 것은 살이 다 사가 없어진 뼈다귀를 시간의 파편으로 남긴다. 수없이 단절된 파편들을 자연은 긴 시간의 흐름으로 연결해준다. 슬픈 사실은 자연이 준 역할을 맞춰가는 뼈다귀들이 걸어온 먼 길을 뒤로한 삶의 말미에도 제 힘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꼬리는 지금 뼈다귀 같은 삶의 마지막 역할을 충실히 하고 있다. 꼬리는 세월이 흘렀다는 것을 이해할까? 본능에 따른 것이든 노력한 것이든 많은 짝을 거느렸고 후손을 퍼뜨렸다.
시간의 영원한 실타래에서 티끌 같은 매듭 하나를 연결해내는 자신의 임무를 맞춰가고 있다. 그럼에도 그 매듭의 짧음을 일깨우는 어떤 감성이 개구리 물갈퀴와 달걀 껍데기에서 어른거렸다. 자연과 세월을 가로지르는 긴 흐름을 깨고 짧은 생명들의 서글픔이 저 물속의 돼지풀과 달개비처럼 파랗게 솟아올랐다. 꼬리의 흔적은 멧돼지를 따라 검은 산으로 올라갔다. 멧돼지들이 몰려다니며 산을 파헤치고 칡뿌리를 캐먹었다. 용트림을 하며 갈참나무를 감고 올라간 어른 팔뚝만한 칡덩굴이 잎을 무성히 피워놓고 말라 죽었다. 산 위로 올라갈수록 침엽수 몇 그루와 관목 말고는 바위로 뒤덮여 있다. 생명들이 잘 자라지 않는다고 해서 우대개는 이 산을 어두운 산, 곧 검은 산이라고 불렀다. 검은 산은 라조 지역을 관통하는 시오테알린 산맥의 남부에 자리하고 있다. 검은 산을 가운데 두고 남북으로 200km는 험준한 산악지형이다. 이 산악지형의 이름이 바로 용의 등뼈다. 산과 나무가 없고 사방이 늪뿐이던 시절 하늘의 신 엔두리, 몽골, 만주, 한국과 같은 알타이계 퉁구스 민족들은 자신들이 하늘의 자손이라고 믿는다. 우데게는 하늘의 신을 엔두리, 몽골 사람들은 탱글이라고 부른다. 하늘의 신 엔두리는 수천 년 동안 독수리가 되어 날고 있었다. 쉬지 않고 날던 엔두리는 문득 앉아서 쉬고 싶어졌다. 그래서 늪으로 내려가 발톱으로 진흙을 한 움큼 쥐고 올라와 쉬고 싶을 때마다 흙을 조금씩 던졌다. 그때마다 산맥들이 생겨났고 엔두리는 그 위에서 쉬어가곤 했다. 하루는 엔두리가 이 지역 상공을 날아가다가 잠시 쉬어가려고 쥐고 있던 흙을 조금 뿌렸다. 마침 그 흙에는 자잘한 돌멩이들이 섞여 있었다. 그 돌멩이들이 산마루마다 우뚝우뚝 솟은 바위더미가 되었다. 우대개는 용의 등뼈가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한다. 고지에서 내려다보는 산맥은 서늘하다. 줄기줄기 갈라진 맥들의 옹골찬 기운이 시원하게 뻗어있고 푸른 근육 사이로 솟은 산마루마다 거대한 바위더미가 즐비하다. 커다란 용이 죽어 가죽과 살은 자연으로 돌아가고 굵직한 등골뼈들만 남아 잠을 자듯 길게 이어져 있다. 대지 깊이 묻힌 심장은 아직도 살아있어 용트림치는 산맥을 따라 힘찬 고동을 울리고 산맥 발치에는 핏줄처럼 뻗은 푸른 강들이 물비늘을 반짝이며 원시의 맥박을 흘린다. 용의 등뼈에는 우대개의 신앙이 전해져 온다. 하늘의 신 엔두리는 하늘과 땅의 기운을 연결하기 위해 왕대를 세상에 내려보낸다. 왕대들은 엔두리가 보낸 숲의 소통자로서 대대로 용의 등뼈에서 태어난다. 광활한 산맥을 떠돌며 숲을 조화롭게 다스리다 생을 마감할 때가 되면 용의 등뼈 어딘가에 있는 자신이 태어난 굴로 돌아간다. 태어난 굴에서 이승에서의 삶을 마치면 날개를 단 용의 정령이 되어 엔두리 곁으로 날아간다. 이런 믿음은 우대개가 자신들의 용을 그릴 때도 나타난다. 우대개의 용은 호랑이의 몸체에 튼튼한 네 발을 가졌다. 몸통은 호랑이 털로 덮여 있고 두 개의 커다란 날개가 달려 있다.
호랑이 몸체의 튼튼한 네 발은 숲의 지배자를 상징하고 커다란 두 날개는 하늘의 자손임을 뜻한다. 반면 중화민족의 용은 뱀처럼 긴 몸체를 가졌다. 몸체는 물고기의 비늘로 덮여있고 퇴화한 두 다리에 날개는 없다. 퇴화한 두 다리와 물고기의 비늘은 물을 의미하며 강과 비를 다스려 풍작을 기원하는 농경민족을 상징한다. 고구려 벽화 사신도의 청룡은 수렵민족과 농경민족의 특징을 반씩 나눠 가졌다. 호랑이보다는 길고 뱀보다는 짧은 몸체, 뭇 짐승의 튼튼한 네 발과 물을 의미하는 비늘을 동시에 가졌다. 천손민족을 상징하는 큰 날개를 저어 비를 불러오는 구름 사이로 날아간다. 이승에서 삶을 마친 왕대가 하늘로 올라가면 땅과 하늘의 기운이 연결된다. 엔두리의 사자로서 왕대의 임무는 그제야 끝난다. 오래전 시베리아에 살던 북방민족들이 남하하면서 만주와 한반도에 터를 잡고 살고 있던 토착 세력과 주도권 다툼이 벌어졌다. 뒤늦게 남하한 북방 세력은 시베리아에서 제일 힘센 곰을 토템으로 믿고 있었고, 토착 세력은 만주와 연해주, 한반도에서 가장 힘이 센 호랑이를 숭배했다. 두 세력이 충돌하여 토착 세력이 이기면 호랑이를 숭배하게 되었고, 북방 세력이 이기면 곰을 숭배하게 되었다. 일부에서는 두 문화가 서로 융합되면서 호랑이와 곰을 동시에 숭배하기도 했다. 단군 신화에 곰과 호랑이가 등장하듯이 이 지역 샤먼들은 지금도 곰과 호랑이로 분장하여 서로 대결하는 의식을 벌인다. 곰으로 분장한 샤먼을 마파라 부르고 호랑이로 분장한 샤먼을 꾸찌 마파라고 부르는데, 곰 부족의 의식에서 마파가 이기고 호랑이 부족의 의식에서는 꾸찌 마파가 이긴다. 곰과 호랑이 숭배 사상이 서로 다투고 융합하면서 동북아시아의 토테미즘을 형성해 왔다. 5년 전까지만 해도 라조 지역에는 전설의 호랑이 한 마리가 살았다. 우대개들이 꾸찌마파라고 불렀던 꼬리 이전의 왕대다. 한 번은 산지기 유라가 커다란 발자국을 발견했다. 유라는 곰 발자국인 줄 알고 그냥 지나쳤다. 뒤따라오던 반려자도 처음에는 곰인 줄 알았다. 그런데 다시 보니 어마어마하게 큰 호랑이 발자국이었다. 재보진 않았지만 앞발 보름의 너비가 14cm에 가까워 보였다고 했다. 그 발자국의 주인이 바로 꾸찌마파였다. 과거에는 이렇게 장대한 호랑이가 가끔 나타났다고 한다. 꾸찌마파는 그 외모와 행동으로 이 지역에서 호랑이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냈다. 오랜 산지기 경험과 기술로 러시아 산지기 대회에서 3위를 할 정도로 산에서 살기를 좋아하는 늙은 산지기 스테파노비치는 꾸찌마파를 만난 적이 있다. 눈이 하염없이 내리던 어느 날 스테파노비치는 고향 근처의 산길을 걷고 있었다. 숲을 가로지르던 꾸찌마파가 먼저 늙은 산지기를 발견했다. 꾸찌마파는 산길에 멈춰 서서 산지기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스테파노비치도 뒤늦게 호랑이를 발견했다. 엄청나게 큰 호랑이가 커다란 머리와 넓은 등으로 하얀 눈을 받으며 서 있었다. 산길 20m 앞에서 숲을 가로지르던 자세 그대로 고개만 돌려 자신을 우두커니 바라보고 있었다. 바라보는 눈빛이 무심했다. 그 눈빛과 마주치는 순간
스테파노비치는 아무 짓도 할 수 없었다고. 그래서 가만히 있었다고. 그래야만 할 것 같았다고 말했다. 한동안 늙은 산지기를 바라보던 꾸찌마파는 시선을 거두고 가던 길을 묵묵히 걸어갔다. 숲에서 사람을 만났을 때 꾸찌마파는 산중 군자의 모습을 보였다고 한다. 덩치가 크고 외모가 출중해서 사람들도 그를 금방 알아봤다. 이 지역에 오랫동안 알려진 왕대였지만 한 번도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적이 없다. 꾸찌마파의 흔적이 사라진 뒤 산지기들은 그가 자신이 태어난 용의 등뼈 어딘가에서 생을 마쳤을 거라고 이야기했다. 꼬리는 검은산 정상으로 향했다. 정상에는 발해시대에 사용했다는 동화대처럼 생긴 바위 투성이 제단 흔적이 있다. 발해의 후예들이 하늘의 신에게 제사 지내던 곳이다. 제단 비석 바위에서 호랑이 오줌 냄새가 독하게 났다. 왕대들이 늘 찾던 영역 표시의 그랜드 마커. 그랜드 마커는 아름드리 나무나 우뚝 솟은 바위처럼 야생 호랑이들이 들르면 꼭 영역 표시를 하는 한 지역에서 가장 인상적인 자연물이다. 그 그랜더 마커 중 하나이니 꼬리가 흔적을 남기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일반적인 영역 표시와는 달리 그 흔적이 강렬하다. 바위 앞면뿐만 아니라 뒷면까지 오줌을 흠뻑 뿌렸고 목덜미 털까지 온통 묻혀놓았다. 꼬리보다 먼저 지나간 호랑이의 오줌 냄새가 마음에 들지 않은 모양이다. 주변을 살펴보니 이끼와 자갈로 덮인 땅을 파헤쳐 그 위에 배설물을 남긴 호랑이 스탬프 흔적이 2개 있었다. 하나는 긁힌 길이가 50cm 정도로 짧지만 깊게 팬 묵은 스탬프였다. 그 위에 사다리꼴 모양의 호랑이 발자국이 찍혀 있었다. 그 옆에는 얕지만 1m 정도로 기다란 새로운 스탬프가 나 있었다. 하자인이 먼저 지나갔고 꼬리가 뒤이어 지나갔다. 꼬리는 자신의 흔적으로 하자인의 흔적을 덮기도 하고 새로 만들기도 하며 부지런히 영역 표시를 해나갔다. 그 흔적들에서 신경질적인 경쟁의식이 보였다. 검은 산을 넘어 꼬리는 하염없이 어디론가 걷고 있었다. 걷고 있다는 것만이 그에게 위안인 것 같았다. 그러다 어느 순간 체르노 마을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체르노 마을 인근에는 요즘 들개들의 출몰이 잦았다. 들개들은 늑대처럼 무리를 지어 체르노 마을 인근 쓰레기장을 뒤지고 가축을 습격했다. 이 개들을 관찰하고 파악하기 위해 체르노 마을로 내려가는 길목에 무인 카메라를 설치해 두었다. 꼬리는 그 길목으로 가고 있었다. 오솔길을 따라 길목으로 들어서자 멀리 오솔길로 기울어진 아름드리 잣나무가 보였다. 나무가 하도 커서 짐승들이 다니며 자주 영역 표시를 하는 곳이다. 그 나무 뒤 작은 나무 둥치 사이에 소형 무인 카메라를 한 달 전부터 숨겨두었다. 카메라의 타임 코드를 보자 뭔가 많이 촬영되었다. 화면을 처음부터 돌려보았다. 여러 마리 개들이 지나갔다. 앞장선 개는 덩치가 큰 흑갈빛이었는데 체구도 높고 몸통도 기다란 게 동시베리안 라이카의 혼혈종 같았다. 그 뒤로 체구는 높지만 몸통이 짧은 서시베리안 라이카 스타일의 개들과 함께 귀가 늘어진 잡종개, 흔한 동네 점박이 개 등 여러 마리가 무리지어 지나갔다. 모두 8마리였다.
이 개들이 요즘 체르노 마을을 괴롭히고 있다. 화면을 계속 돌려보았다. 바람에 흔들린 나뭇가지나 봄비에 오작동한 화면만 며칠째 나오다가 멀리서 어떤 무리가 잣나무 쪽으로 다가왔다. 커다란 멧돼지 4마리였다. 멧돼지들은 주둥이 사이로 굵게 삐져나온 어금니로 잣나무 둥치를 한가롭게 긁다가 번갈아가며 등짝을 잣나무에 박박 비비더니 천천히 가던 길로 사라졌다. 또 며칠이 지난 새벽 커다란 불곰 1마리가 어슬렁어슬렁 기어왔다. 덩치가 엄청나게 큰 수곰이었다. 수곰은 잣나무로 다가오더니 기다란 두 앞발을 잣나무 둥치 높이 걸치고 쭉 긁어내려 발톱 자국을 남겼다. 그걸 여러 번 반복하다가 뒷발로 일어서서 제 등짝을 나무 둥치 아래 위 좌우로 마구 비벼 털을 남겼다. 그러곤 일어선 채로 입을 해 벌리고 고개를 좌우로 흔들어대더니 앞발을 털썩 내려 어슬렁어슬렁 기어갔다. 수곰이 지나간 다음 날 꼬리가 왔다. 밝은 곳에선 처음 보는 꼬리의 모습이었다. 첫인상이 멀리서 보기에도 중장비 덩어리처럼 장대했고 숲이 자신의 것인 양 편안해 보였다. 늙은 호박만 한 머리를 성성한 갈기가 둘러쌌고 우람한 어깨뼈는 불쑥 솟아올라 바위처럼 널찍한 등판으로 흘러내렸다. 그 뒤로 길게 내려뜨린 꼬리는 끝만 살짝 치켜 세운 채 터벅터벅 걸어왔다. 느리지도 빠르지도 않은 발걸음은 크고 묵직했으며 걸음을 옮길 때마다 좌우로 슬쩍슬쩍 흔들리는 얼굴과 그 속의 커다란 눈동자는 무심한 듯 깊었다. 꼬리의 풍모에는 깊이가 있었고 걸음에는 무게가 있었다. 그러나 안개가 걷히면 서서히 제 모습이 드러나듯 잣나무로 다가와 자세히 보일수록 꼬리의 모습이 달라졌다. 성성한 갈기털은 지푹대기처럼 가스러졌고 백가죽은 늘어져 아래로 처졌으며 우람한 골격을 뒤덮은 줄무늬 털도 윤기 없이 빛이 발에 푸석했다. 무심한 눈동자는 깊었지만 한편으론 허해 보였고 호흡이 가쁜 듯 입을 약간 벌린 채 굵은 앞발은 내디딜 때마다 발목이 꺾여 발가락이 지면을 슬쩍슬쩍 건드렸다. 왕대였지만 눈빛과 몸짓에서 세월이 묻어나는 늙은 호랑이였다. 꼬리는 잣나무 앞에 멈춰서서 냄새를 맡더니 앞발을 번쩍 들어 신경질적으로 긁어내렸다. 호랑이가 영역 표시를 하는 나무에 지나가던 곰이나 멧돼지가 몇 자 끼적거리기라도 하면 사달이 난다. 호랑이는 그 나무에 온통 발톱을 휘갈겨 다른 종족에 대한 본능적인 부정의 뜻을 강력한 경고로 남긴다. 호랑이는 이런 일을 짜증스럽게 받아들이지만 다 자란 수곰이나 멧돼지는 호랑이에게도 무시 못할 존재다. 우수리 숲의 영역을 은근슬쩍 다투는 호락호락하지 않은 관계인 것이다. 특히 풋내기 호랑이가 산전수전 다 겪은 수곰이나 멧돼지를 사냥할 때 방심하다간 큰 코 다친다. 꼬리는 짜증스러운 발톱 자국을 남긴 뒤 돌아서서 스프레이처럼 오줌을 뿌리고 터벅터벅 화면에서 사라졌다. 잠시 뒤 또 1마리의 호랑이가 걸어왔다. 덩치가 작은 젊은 암호랑이였다. 걸음걸이가 사뿐거렸고 눈동자가 생글생글 맑았다. 조선곡의 소금 절벽 윗길에서 보았던 암호랑이 같았다.
젊은 암호랑이는 꼬리가 잣나무에 남긴 오줌 냄새를 맡고 발톱 흔적을 보더니 멀찍이 물러섰다. 그러곤 맹렬하게 달려와 잣나무로 점프를 했다. 점프한 상태로 앞발을 한껏 펼쳐 잣나무 둥치를 위에서 아래로 긁어내렸다. 처음 보는 특이한 행동이었다. 점프를 해서까지 꼬리가 남긴 발톱 자국 위에 자신의 발톱 자국을 남기려는 것은 알겠는데 굳이 암호랑이가 그래야 하는 이유는 뭘까? 장난기 많은 젊은 호랑이의 단순한 유의일까? 지나온 세월 위에 새로운 세월을 더 씌워 종족을 이어가려는 맹수의 본능일까? 아니면 이 호랑이도 곰과 멧돼지의 흔적이 짜증나는 걸까? 잣나무 둥치 냄새를 맡으며 두리번거리던 젊은 암호랑이도 오줌을 슬쩍 뿌리고 꼬리가 사라진 곳으로 사라졌다. 개구리 매 한 마리가 바람을 타고 미끄러지다 수풀이 흔들리는 들판으로 곤두박질 쳤다. 산 밑의 언덕을 널찍이 깎아낸 곳에 온갖 쓰레기들이 널려 있었다. 대를 이어 버리고 방치한 듯 운동장만 한 곳이 모두 쓰레기였다. 폐지와 비닐들이 날아다녔고 다 떨어진 옷가지와 신발 조각들에서 드문드문 연기가 피어올랐다. 불타버린 자동차 껍데기와 폐타이어 위에는 까마귀들이 떼지어 앉아 있다가 다가가자 까웃거리며 날아올랐다. 뱀딸기 넝쿨이 무성한 저쪽 구석에서는 들개들이 먹이를 찾은 듯 모여서 으르렁거리다가 사람이 나타나자 줄지어 산 위로 도망쳤다. 들개들이 머물던 곳으로 까마귀들이 앞다투어 내려앉았다. 뱀딸기 넝쿨 무성한 이 쓰레기장을 꼬리가 찾아왔다. 쓰레기장 이곳저곳을 기웃거리며 한동안 머물렀다. 썩은 음식물 더미도 수석거렸고 죽은 까마귀 사체도 건드렸으며 빨강으로 타오른 뱀딸기도 따먹다 말고 뱉었다. 이 을씨년스러운 풍경 속에 텅 빈 듯 허한 눈동자를 가진 맹수가 들깨나 까마귀처럼 배회하며 인간이 버린 찌꺼기를 은밀히 뒤지고 다녔다. 나눠 먹을 사슴도 같이 지낼 가족도 없이 낯선 종족의 경계를 기웃거리는 꼬리는 어떤 기분이었을까? 젊음에 대한 상실감과 그리움이 한 생명을 얼마나 약하게 만들 수 있을까? 마저 살아갈 힘을 또 얼마나 빼앗아 버릴까? 꽃은 다시 피지만 젊음은 다시 오지 않는다. 이런 삶도 어느 순간 끝날 것이다. 그럼에도 꼬리는 그것을 견뎌내며 살아가고 있다. 그 갈등과 번민의 흔적이 꼬리에 배설물에 섞여 나온 개구리 물갈퀴와 알 껍데기 그리고 이 쓰레기장의 발자국에 묻어 있다. 꾸찌마파도 생의 마지막에 개구리를 잡기 위해 개울가를 뛰어다니고 메뚜기를 찾기 위해 풀숲을 헤치고 다녔을지 모른다. 하지만 민가로 내려와 가축을 습격하지는 않았다. 나는 꼬리가 꾸찌마파처럼 자신의 삶을 조용히 마감하기를 바랐다. 갈등과 번민을 갈무리하고 견뎌내다 어느 한순간 삶이 끝날 때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를 바랐다.